현지 시간 24일 튀르키예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묘소 방문으로 튀르키예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13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레제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거쳐 원자력 협력 등 MOU 3건을 체결했습니다.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대통령 부부와 우리 정부 대표단을 초청해 국빈 만찬을 열었습니다. 만찬에는 경제계 주요 인사는 물론 튀르키예 참전 용사들도 함께했습니다. 튀르키예 방문 첫날부터 굵직한 경제협력 일정들을 소화한 이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기념탑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군인을 파견한 한국전쟁 4대 파병국입니다. 올해가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서 양국 간 정서적 유대 관계를 견고히 다지기 위한 보훈 외교 일정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재외동포들과 함께하는 오찬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12.4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란 뜻인데 최근 1년 새 가장 낮았던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5월 다시 100을 넘어선 뒤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겁니다. 한은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돈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계엄 사태와 관세 등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기저효과로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는 게 한은 설명입니다. 특히 향후 경기 전망지수가 102로 8포인트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둔화한 영향입니다. 하지만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아 집값 상승 기대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수요자는 조금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보다 공급이 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지표적으로 봤을 때 100 이상으로 좀 유지를 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은은 6.27 대책 시행 이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여전히 상승 기대 심리가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6%로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난 9월 우리 경제당국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내년엔 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MF는 완화적인 통화, 재정정책과 선거 이후 회복된 소비 심리가 맞물려 올해 성장률을 0.9%로 제시했습니다.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추경 등 정책 효과가 본격화돼 성장률이 1.8%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 이사회는 한국 경제가 여러 충격 속에서도 견조한 회복력을 유지했다며 정부의 효과적 정책 운용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무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가능성 등 하방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2%를 유지하고 내년에는 1.8% 수준으로 목표 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확장 기조지만 중기 재정 여력과 국가 채무 수준은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중장기 성장 전략 역시 긍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완화적 통화와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며 성장 효과가 높은 R&D, 혁신 투자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내수와 수출 기반 강화를 위해선 가계부채 관리와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 소득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제조업에 대해서도 경쟁력은 높지만 특정 국가, 품목 의존도가 큰 만큼 AI 도입과 연구개발 확대로 경쟁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IMF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이 AI 활용 확대와 혁신에 초점을 맞춘 점을 환영하며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위한 구조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을 다시 무겁게 새겨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상 외교의 성과를 꽃피우기 위해 내각 전 부처가 전력 투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재의 근로시간에서 소득인 보수로 전면 개편합니다.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 누락 근로자를 찾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각각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이 가능해 저소득 근로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가입 누락자를 월 단위로 자동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노후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밀 안전진단 의무 대상 시설물이 제1종뿐 아니라 D2등급 제2종 시설물도 포함됩니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난 C와 D, 2등급의 제2종과 3종 시설물도 진단을 의무화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주거기본법 개정도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영업점과 택배 노동자 간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고 반지하 등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보장이 강화됩니다. 또 그동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던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의 운행 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주요 직위회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인사정보 수집과 활용이 가능해지고 추천 대상 직위와 제도 활용 절차도 구체화됐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겁니다. 인사혁신처가 76년 만에 공무원의 복종할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규정을 소속 상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 수행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상관 지휘 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위법한 지휘 감독 이행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화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됩니다. 난임휴직도 신설됩니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위해선 질병휴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난임휴직이 신설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육아 친화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안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4차 발사체는 민간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과 총조립을 맡았습니다. 지난 7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발사체 개발 전주기 기술도 이전받았습니다. 정부 주도였던 1에서 3차까지의 발사와는 다르게 이번 4차 발사는 민간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구성품 제작부터 조립까지 전 과정을 주관한 첫 번째 사례예요. 민간 기업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지면 우주 발사체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누리호 발사의 전 과정을 총괄했던 항우연은 발사 운용을 주관합니다. 첫 민간 제작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점검 작업도 수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4차 발사를 계기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개발 본격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참여가 늘어날수록 사업성이 커지고 산업 경쟁력도 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사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나아가는 우주 수송 산업 생태계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과 내후년 예정된 누리호 5차, 6차 발사에도 제작과 조립을 책임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내 발사체 개발과 상용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개발 원조위원회에 가입한 11월 25일은 국제개발협력의 날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각국 주한대사 등 250여 명이 함께 축하했습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1950년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성장해왔다며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K컬처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겠다며 빈곤, 기아, 기후, 보건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도전을 협력과 연대로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AI 등 우리의 역량이 강한 분야에서 협력국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하는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통합개발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통합개발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한민국과 협력국의 상생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면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개발협력의 지침이 될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갈 리더십과 비전을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내외 개발협력 유공자에게 총 21점의 정보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8일까지인 개발협력 주간에 다양한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줄곧 감소 추세였던 산업재해 사망자가 올해 3분기 처음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산재 사망자는 모두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 늘었습니다. 산재 사망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12명 감소한 반면 50인 미만은 26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5인 미만에서 27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업종별 현황을 봐도 이런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 5인 미만이나 5억 미만 사업장에 사망자가 몰렸습니다. 건설업은 19명, 기타 업종은 16명 각각 늘었습니다. 기타 업종의 경우 주로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도소매업과 농림어업에서 사망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임업 쪽에서 이제 벌목을 하다가 벌도봉에 이제 맞아서 재해가 발생한 케이스가 많았고, 도소매업에서는 이제 하역장에서 각종 건설기계 부딪힘이라든지 맞음이라든지 이런 사망사고가 좀 많이 났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36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부딪힘과 깔림, 뒤집힘이 각각 4명, 1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산재 사망자 감축을 목표로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지도에 나섭니다. 연말까지 소규모 건설 현장과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기 정체가 심해지고 난방 수요가 늘어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는 겨울.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올겨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작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약 50%로 예측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6차 계절관리제 대비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20에서 19 마이크로그램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 물질을 물질별로는 적게는 8%에서 많게는 45%까지 줄이겠습니다. 우선 핵심 배출원인 발전 부문부터 감축이 집중됩니다. 올겨울 53기 공공석탄발전소 가운데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 발전소는 출력 80% 제한운전을 적용해 배출량을 줄입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이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 감시로 원스톱 단속이 이뤄집니다. 수송 부문의 저감 조치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과 6대 특광혁신은 올해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이어가고 기후부 소속 산하기관에서는 전기수소차 전용 주차구역 시범 사업도 추진됩니다. 국민이 머무는 생활공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학교 등은 실내 공기질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학원과 도서관 등 밀집 시설은 실내 공기질 기준을 기존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서 4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20% 강화합니다. 농촌 지역은 폐기물 불법 소각을 줄이기 위해 영농 폐기물 수거 기간과 품목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면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 표준 지침서에 따라 단계별 비상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안규백 장관이 현지 시각 26일부터 29일까지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최초로 스웨덴에 방문해 27일 폴 윤손 스웨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 노르웨이를 찾아 28일 토레 온슈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할 계획입니다. 안 장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며 적극적인 국방, 방산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이번 방문을 통해 K방산의 북유럽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9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화력 사고와 관련해 붕괴된 보일러타워 시공사인 HJ중공업에 대한 특별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HJ중공업 본사와 주요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주요 철거 공사 현장 47곳에 대해서도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에 돌입했습니다.